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시대 플러스 장윤선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품격 있고 깊이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부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그야말로 유례없는 역대급 규제책에 일단 투기 심리는 위축이 됐고 또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전세 시장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을 줄줄이 예고한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쏟아진 정책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과연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부동산 정책에 쏠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평가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 시장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고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 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는 처음 나오셨는데요. 그야말로 박진감 있는 토론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달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연구원님께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뭐 파리 대책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정책 제목이 그랬죠.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요. 네. 앞에 이제 뉴스 시작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동안 높이 뛰었던 시장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매수자들 역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네. 이제 내년 4월까지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게 아마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의 그런 주택 정책이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뭐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라는 거를 판단하긴 이른 것 같고 어쨌든 정책 방향과 그리고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까지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보고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조금 이제 수요자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긴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어쨌든 정책 방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뭐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작진이 너무 일찍 토론 주제를 정했나요? 네. 두성규 박사님 지난 그 한 달간의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요. 네네. 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대책이 발표된 그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전매 제한, 대출 억제, 또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규제책들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들을 쏟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내자마자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 하비가 와가지고 휴스턴이 네, 물에 네. 다 잠겼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일단은 그동안 양극화 쪽에서 그나마 굉장히 활기가 있던 그 지역 모두가 물에 빠진 것처럼 모두가 다 실험에 젖어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한 대책 발표의 하나의 촉발된 동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강남 지역, 서울 네. 강남 지역의 재건축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격 부분을 갖다가 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발표되고 일주일 이후에 마이너스 0.25, 그다음에 그 일주일 뒤에는 마이너스 0.16,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주일 전까지 할 때는 마이너스 0.03 이래서 분명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래서 뭐 한편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안정을 뭐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 일단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참여자들, 즉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팔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부가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일단 다주택자와 그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집을 이번에 본인도 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거든요. 이게 짝짝꿍이 그렇죠.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팔고 싶어도 일방적인 그 짝사랑만으로는 이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해도 급매물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 이야기되는 것은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에 접어들었으니까 9월 한 중순경 넘어가게 되면 8월 달에 어떤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량 부분들이 발표될 것 같고 네네.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 있어서의 심리적 위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눈치 같습니다. 보기 장세.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면 거래량이 수치로 확인되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평가, 알 수 있겠죠.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를테면 팔려는 사람이나 살려는 사람이나 예. 간을 보고 있다. 예. 그 단어 이게 방송에 가능한 예. 표현인가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간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신 걸로 제가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뭐 파리 대책을 미국의 태풍에 비유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투자 수요, 투기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수요가 이축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얘기했다시피 실소유자 보니까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의 효과를 지켜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지 않을까 이 생각되고요. 지금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네. 예, 지금은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과를 판단하기 긍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정책 목표는 즉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의 긍정이 많고 시장 반응은 좀 이제 지금 절벽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보입니다. 네. 그 미국 태풍에 비유한 것은 좀 심했다. 그럼 교수님은 어디 좀 비유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태풍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좀 가라앉고 시장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네.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보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네.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정책의 이 방향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절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신세동 교수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교수님께 지그시 웃고 계십니다. 예, 일단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의논하면서 한 달 만에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리한 것이고 네. 너무 성급한 것이고요. 네. 뭐 지금 또 정부는 뭐 원래 정부라는 게 속성이 그러잖아요. 네. 항상 뭐 좀 친소봉대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를 촉발한 게 지난 정부긴 하지만 건교부란 말이에요.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사라. 그렇죠. 빚내서 집 사라. 정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 있었던 관료들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싹 닫고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서 네.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정상적인 국민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뭐 한 달 됐는데 안정을 찾아간다. 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0.2% 떨어진 것 같고 마치 매우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전 자화자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다. 네. 아까 우리 김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경환 부총리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되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저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수요자 보호? 도대체 뭐가 실수요자 보호냐는 거죠. 실수요자 보호라는 것은 제 의미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서 가격이 급등했으니 그걸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 저는 그게 실수요자 보호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 달 사이에 실수요자가 보호가 되었다? 저는 그 부분 좀 받아들일 수 없고 투기가 지금 투기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두고 봅시다. 수그러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네. 이거는 한 달 만에 판단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4, 5년 지나놓고 봐서 이게 죽었는지를 판단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너무 지난 한 달의 효과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제가 부동산 가격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이놈이 아주 주기적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요란을 쳤는데 그 요란을 치는 데는 항상 정부가 있었고 항상 건설업자가 있었어요. 토건업자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희생자들은 국민이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항상 불패오르게 한 데는 업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네. 임기가 5년밖에 되진 않지만 진짜 5천만 국민들한테 주거복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주거복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두어 달 사이에 주거복지 대책이 정말 나올지 조금 네. 또 의문이 나긴 하지만 그건 예. 나중에 토론하기라고 요약해서 말하면 한 달 가지고 파리 대책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다. 교수님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 제작진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일단 야단을 세게 치시면서 시작을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달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비전과 이게 어떻게 정책이 규결될 것인지 교수님 이제 두고 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연구원님, 실제로 앞서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유도를 해서 정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정말 집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막 규제를 풀었던 것이 이번 정책으로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믿고 샀다가 말씀 주신 대로 그때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치 세력은 교체됐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믿고 샀다가 이게 결국 나한테는 발등 찍히는 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내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이 네. 주택 시장에 있는 개개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집을 안 샀던 사람은 너무 허탈한 거고 네. 또 빚을 내서 정말 투자 목적을 넘어서 투기까지 집을 샀던 사람은 이제 뒤에서 웃음을 지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과 만약에 비교를 하면 투자를 했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손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있어. 나 돈 벌었는데 누구 책임이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규제 완화를 했지만 시장 상황이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네. 회복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남은 모든 것들을 다 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었던 것들이 아마 그런 투자 수요까지 끌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됐고 또 저금리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그리고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한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8.2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자리 찾기고 앞으로 지금 정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탄탄하게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소득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뭐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뭐 네.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 패러다임 바뀜 속에서도 언제나 투기 수요가 10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부가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에 좀 휘둘리지 말고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신 거에 답이 네.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글쎄요,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세대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다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때 주택 가격이 8.2 대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강남시장의 주택이 아마 한 30평형대가 거의 20억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잠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14억 정도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요. 30평대가요. 그게 1년 전, 2년 전에는 한 8억, 9억, 뭐 한 10억 정도 하던 주택이었는데 거의 그런 서울 전역에서 한 1년에 1억씩 뛰었고 그런 네. 강남이나 송파 이런 지역에서는 뭐 1, 2년 사이에 3, 4억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8.2 대책으로 잡지 않았으면 아마 급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어쨌든 올랐을 거다. 그 8.2 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0% 뛰었던 집값이 0.0 뭐 1%도 안 되는 비율로 떨어졌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정부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네. 그 방향을 가지고 좀 꾸준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 박사님 뭔가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저는 이제 의문을 좀 갖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최경환 장관 시절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주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는지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세 시장이나 또 월세 시장의 불안감들이 컸기 때문에 주택 구입으로 이게 전환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마련했는데 지금 이번에 8.2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시그널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부분에서 주택은 앞으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가 쏟아질 것이고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 등에 앞으로 보유에 따른 비용을 갖다 증가시킬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들은 전세나 월세로 해서 계속 그 임대차 생활을 하라는 얘기인지 메시지가 저는 불분명한 느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이미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국민은 똑같은 국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앞에 정부가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서 따라서 샀는데 그 가격을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시장 안정이라는 이유로 만약 낮추게 된다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소하다라는 그런 그 감정은 느낄 수 있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규모가 부실화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뭐 깡통주택이나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택 가격을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자 부분은 이제 팔아라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물량들을 그러면 주택을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사라는 얘기인지 만약 샀는데 정말 다음에 다시 대책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대통령 주문에 있는 호주문에 있는 것들을 또 더 내놓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주택 가격을 더 추락시킨다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지 정부가 일정한 한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한 우리 대책 발표의 그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안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단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의 세력에 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부가 말하는 일정한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어떤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때 보다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두 박사님 핵심은 지금 일단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했는데 네. 시장에 이 매물이 나왔을 때 네. 그럼 누가 사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디테일, 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네.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어쨌든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정부의 네. 방향이 이러니까 주택가격 하락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지 전부 지금 실수요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조금 이렇게 집을 내놓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타이밍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계속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네. 그걸 종합적으로 내놓고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텀을 주면서 기다리고 그때 이제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만나는 접점이 생기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네. 그 텀을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당장 사지 않는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부동산 구매는 다른 경제 재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질 때는 구매를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에 예, 부동산에 관한.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진정되고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잠시 이 구매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안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이후에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투기 억제 규제를 했고 네. 또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 완화를 했고 다시 또 시장이 과열되면 반복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간간히 나온 형국이고요. 그게 지금 4, 50년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상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 여건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정부 정책은 시장에 따라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네. 불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기 조절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만 할 것이지 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신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대책이 뭐냐 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 교수님 조금 보태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바로 신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는 네. 실수요자라는 게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이 네, 사고 싶어하는 또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주택 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 소요. 이제 최소 기준 이하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싶을 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수요자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실수요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또 학문적으로는 주택 수요 또는 주택 소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실수요자는 지금의 과열된 주택 시장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을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간접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보다 적극적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차후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에서 네.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답변 괜찮으십니까? 공무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그런 언어예요.
아주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데요. 네. 내용은 전혀 뭔지는 모르는 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내용이 없다. 제가 보는 그 실수요자 보호는 예를 들면 평균적인 급여 생활자가 한 10여 년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면 집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수요자 보호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좀 더 길게 보면 2006년 또 전해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실수요자 보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택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이번에 파리 대책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시그널이 뭐냐 이게. 저는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뛰니까 그냥 엉겁결에 그냥 망치를 몇 개 그냥 갖다 댄 거지. 물론 이제 주거복지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것만으로, 즉 LTV 조금 제한하고 재당첨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에 간 것을 가지고 저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과장이 심하다. 저는 좀 더 두고 보겠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것만으로는 저는 그 수요자 보호라고 전혀 할 수 없고요.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추가돼야 된다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네, 핵심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공공임대를 확산해. 공공이든 민간이든 민간이든. 많이 공급을 해서 예.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상당히 둔화시켜 준과 동시에 아하.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임대와 거의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정상화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갈 일이 굉장히 멀긴 하나 그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투기자들이 지금 상당히 억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두 박사님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마 건설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계셔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가격이 더 하락되면, 저는 하락되는 것이 저는 실수요자를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집값 하락이. 한 20% 내지 30%는 여기서 더 떨어져 줘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깡통주택이 생기면서 국내 금융시장이나 또는 상당한 그런 그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느냐면, 지금 대부분의 상당 부분들이 이제 융자를 받아서 LTV로 이제 주식을, 그렇죠. 주택을 샀는데, 지금 정부도 늘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하거나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은 분들의 그 부채가 절대 80% 가까이 되니까 주택 가격이 한 20% 내려가더라도 LTV가 다들 50%대 다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안전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주택 가격 조금 내려가지고요. 네. 한 20% 정도 내려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당히 많이 공급해서 우리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집 가지고 네.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한국의 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파리 대책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저희들과 함께 가려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은 무조건 실수요자화. 제가 읽다가 중간에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은 무조건 실수요자화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정책 지속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보셨죠?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저희가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훈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저도 뭐 저 의견에 뭐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정권과 많이 비교하는데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70% 가까이 찬성을 한다든지 정말 그때와는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제 힘을 가지고 네. 정말 이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아까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40대가 계획을 가지고 내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 돈을 벌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오래가고 있는 것에 주택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세 분 의견 다 비슷한가요? 네. 교수님 조금 아까 보태주시겠어요? 계속 오늘 제 주제가 그런 쪽이겠지만 네. 주택 문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특히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대 정부를 보면 네. 전부 이 주택 정책을요, 경기를 살리는 방안 내지는 건설회사의 경기를 살리는 방안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시정을 하고 정말 실수요자들이 특히 30대, 40대 이분들이 주택 소유를 또는 주택 임대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정책적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네, 약간 의견이 좀 다르세요. 예, 네. 이게 있는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지금 저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인데요. 자, 실수요자 개념 자체도 지금 사실은 계속 쓰고 있지만 모호한 예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이 정의를 내려주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정의 규정이냐라고 할 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정부도 6.19 대책 한 몇 달 전이죠. 6.19 대책을 발표할 때 그나마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밑에 아주 조그맣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디딤돌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책 당국에서도 정확한 정책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하나의 어떤 합의점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일단 발표했으니까 대책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고 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책은 우리 국민 경제 혹은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자, 아까도 보면 투기 목적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들이나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등장했고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마다 다 해명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 뭐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명도 있긴 했는데요. 모두 다 다주택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 상당수 가운데 2주택자, 3주택자도 그렇고요. 상당수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정부 당국, 즉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말이 또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입에서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책 자체가 자칫하면은 지속성을 잃고 나중에 방황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의 몸가짐과 예전에 보면 왜 우리가 역사 또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 최고의 책임자나 네. 이런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몸을 다스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난 뒤에 하나의 구체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내놓거나 하나의 추진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뭐 오비락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분에서 준비해서 불충실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책 강도를 자꾸 주머니에 더 큰 게 있다, 더 센 게 있다라고 해서 협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손질하고 보완함으로써 제대로 이 주택시장 자체가 항상 우리 예전에 또 쓰는 말 중에 좋은 네. 말들이 그 연착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가 좀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그 불충실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정부 대책은 이제 주택 시장 전반을 좀 보면서 주택 정책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다주택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아까 같은데. 실수요자 보호가 네. 이제 그 정부 대책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면 네. 그게 실수요자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이 소득의 상승을 초월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어 왔던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실수요자, 다주택자 구분해서 다주택자를 많이 사냥하기보다는 저는 주택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네. 그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저는 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도록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서민의 주거 불안, 네.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그다음에 잦은 이사를 해야 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에는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서 주택을 경기조달수단이나 산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돼서 또 주택 산업을 양성을 해야 돼서 네. 그렇게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3년 만에 25만 명이 다주택자가 됐는데 이 중에서 빚내서 집 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것이 이제 갭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투자냐 투기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좀 그 투명하게 임대사업 할 수도 있고 집을 또 많이 보유할 수도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서 자신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수입을 가져가고 그리고 뭐 세금을 내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근데 그동안 그게 제대로 안 됐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거 불안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에 직장을 두고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서울에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돼서 이 전월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지은 박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런 파리 대책 이후에 또 네.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가격 상승할 거다. 이제 가을철 맞아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임차로 해서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외국 사례도 많이 보고 이제 연구를 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안에 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매매 가격 안정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그런 불안정을 만약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조금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를 양성해서 질 좋은 민간 임대차를 공급할 수 있게 이런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이제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임차인은 반대로 조금 질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동안 조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세 가격을 잡지 못하면 파리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 안정도 네. 그 효과가 또 절감될 수 있는 체감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인데 지금 두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거래절벽 네.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컨대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쓴다면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렇죠. 시간.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까 제가 일단 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라는 쪽으로 가져가는 건 아무리 집값이 싸진다 하더라도 대출을 안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임대 시장 자체를 갖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가격 문제를 자꾸 파고 들어가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충분히 시장의 민간 임대 물량들이 충분히 쏟아지게 된다면 주택 시장에 있어서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균형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전제 조건의 어떤 선진화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임대주택 그 등록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초기에 뭐 강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가 가지고 있는 공급하는 데의 제한을 민간 임대 쪽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임대차 시장 자체가 선진화되고 합리화되는 또 적절한 합리적 가격으로서 네. 주거 안정이 되는 그런 쪽에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좀 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임대주택 정책을 전 또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총론은 저희가 쭉 좀 짚어봤는데 그럼 강론으로 어떤 비전이 있을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2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텐데요.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뜨거운 쟁점, 깊이 있는 토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품격시대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대책 남은 카드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계셨던 네 분의 전문가들 계속 자리하고 계신데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집값이 만약에 잡히지가 않는다면 여기에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지금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카드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은 박사님부터 그 주머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뭐가 들었는지. 그러게요. 피자 얘기하셨을 때 뭐 댓글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힘든데 피자 얘기하냐 그랬는데 이번엔 정말 주머니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강력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뭐 여기 뭐 보유세,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굉장히 클 수 있겠고요. 이제 가장 논의가 되는 게 아마 이제 다주택자 입장 그리고 일반 그 주택 소유자들한테 보유세일 거고 네.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입법 발의도 했었고 얘기도 했었지만 항상 오늘 파리 대책으로 찬반 논란을 갖는 것처럼 네. 뭐 이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역시 뭐 가격을 상승시킬 거다. 안 된다. 언제나 뜨거웠던 그런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라고 한다면 그런 아까 뭐 김수현 수석께서 뭐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보유세를 거두어 드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세는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그 합리적 기준이 아마 그런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매매 가격의 그런 안정세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보면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독일인데요. 네. 독일에서는 자기가 집을 갖지 않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임차로 살고 있지만 내 집을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는 네.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나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개 수수료 들어야죠. 집에 들어가면 블라인드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2년 지나면 더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안정적인 방안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조금 정말 이번에는 시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자, 보유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쭉 줄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정부가 카드로 순서대로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박사님은 어떤 순서로? 네, 나올 거라고 일단 보세요? 뭐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뭐 사람들이 가장 이제 또 민감한 부분이 세금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임대시장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동안 사실 다루기도 힘들고 예민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단골 메뉴이긴 한데요. 이걸 참 몇 번이나 또 국회에서도 이미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검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기마다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제가 어떤 어느 것이 나오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세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참에 한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제 부분에 있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을 갖다가 조금 높이고 양도나 거래 비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쪽이 장기적인 지향점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급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국세라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왕창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어긋나 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보유세마저 올릴 경우에는 아마 조세 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언론 쪽에서 흘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는 방향을 살짝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전반에 대해서 그 타치를 하게 되면 전 국민, 집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약간 비켜놓고 지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니까 역대 그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한 2조 원 내외로 그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세수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이제 또 이 주택 가격들이 오름에 따라서 정부는 큰 노력 없이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범위로 들어오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택 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9억 이상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해서 6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이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 종부세로 확실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비전, 즉 아까 말한 거래 비용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균형을 맞추어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참 이 다른 글쎄요,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인 부분에서 조세와 다름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교란 요인의 하나의 가장 주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 반발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서울에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집중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밀실도 많이 생기고 공급이 나중에 더 줄어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도 네. 지금의 여러 가지 산식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또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 주머니 안에 이러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제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그런 것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저는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도 주거복지 정도 뭐 로드맵에서도 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으면 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두 박사님께서 보유세가 상당히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 찬성하는 여론이 67%가 넘는 걸로 조사가 좀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신뢰 부분의 대상 네. 조사 네. 표본이라든지 네. 그런 신뢰하기 부분에서 어렵다. 예,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아마 그 수치대로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도 다 신뢰를 한다면은 네. 벌써 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내년에 지방자치대 선거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네. 선택하기가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마 정부도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보유세에 대해서 보면 전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보유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 보유세가 뭔지 모르고 네. 답변했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갖고 있으면 세금 내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 뭐 2억, 3억 이런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거의 안 내왔으니까 뭐
보유세를 더 올린다 그러면 아 강남에 있는 사람들 세금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저는 여론조사에 그걸 가지고 너무 그게 국민 의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안 되는 주장이세요. 거고. 자, 그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서순탁 교수님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반대 예, 의견이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사실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과세 수단인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지금 일반 국민은 대개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은 종부세는 주택 총 소유자의 1.7% 정도, 2015년 기준입니다. 지금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면 2% 내 안팎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요. 초기에는 세대별 합산을 했는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네.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하고 있고 미실현 과세에 대한 그 논쟁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로 보면 종부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산세, 즉 지방세로서의 재산세 보유 비용이 부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세는 굉장히 낮아서 거래는 활발하게 유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재고주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게도 재산세 경감을 시켜주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런 지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경기지설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기 수요가 있다 하면 양도소득 중과를 하거든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보유과세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네.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역대 정권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YS 정부 때는 이제 그림만 그리고 실패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로드맵을 제시하고도 이제 그게 무력화 됐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세인 보유세를 올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즉 다주택자는 합산액이 6억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되고요. 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9억 이상이면 공시지가로 그렇죠. 네.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죠. 주로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이 주로 부과 대상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은 아마 보유세 하면 종부세를 생각해서 지지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재산세가 일반 국민의 과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카드는 선택이 어려워 보이고 선택한다면 종부세를 좀 강화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종부세를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다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일반 종합부동산세 국민들이 많다. 보유세라고 하니까 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시각도 있긴 하지만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부유세 부분의 일종의 보유세와 부유세를 네, 그래서 이게 어감도 좀 비슷하고 하다 거예요. 보니까 지금 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유세를 자기의 재산세 내는 것과 상관없이 부유세의 일종인 것으로 혹은 그거 유사한 개념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새 모든 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을 하기 때문에 부유세와 그렇진 않을 거죠. 보유세를 구분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택 이상자 보유세 강화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본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 저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갭 이야기 하셨는데 네. 워낙 그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이 가 있고 다시 말하면 집을 사서 전세를 두면 자기는 돈을 거의 안 빌려도 되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 지금 한 2년 전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기회를 노리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매물을 다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2주택 중과를 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그거 말고도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투기의 목적 없이 일부는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강요 안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한국과 같은 LTV 대출 상황에서는 자기 돈을 상당히 투입해서 집을 산 다주택자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네. 분들은 뭐 문재인 정부 뭐 50년 갈 거야, 100년 갈 거야. 한번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주택자 중과를 하면 뭐 다수 매물을 내놓는 분도 있긴 있으나 저는 그 부동산 가격을 그야말로 한 20% 내리는 그런 어떤 저의 개념으로서의 주택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신 교수님 의견에 서 교수님은 어떻게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다른 의견이십니까? 2주택 이상자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부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네. 많은 경우 이제 그 상황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 보유를 할 겁니다. 일종의 이제 동결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매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장기 보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해지는 매스가 뭐냐면 보유과세입니다. 이게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갖고 있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보유과세가 약한데 양도세만 중과하면 분명히 이 동결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그 보유세가 훨씬 더 양도소득세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세도 강화를 하고 네. 종부세도 강화를 하고 양도세도 강화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 둘은 절대로 정부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주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쓴다고 하면 양도세 가능성이 크고 네. 양도세만 가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 내던 양도소득세를 설사 60% 낸다고 하더라도 네. 길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익이 자기한테 더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유 있는 측에서 계속 들고 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그 없다. 점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조 박사님.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조금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네. 보유세 부분을 강화할 때 물론 양도세까지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 집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수록 시장에 있어서 자기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담 자체를 갖다가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될 경우에 이게 전세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다 더 많이 이제 가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규제만으로 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네.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법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고요. 또 그러한 단적인 정말 우리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국내 현장에도 일어났던 사례 중에 하나가요. 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자체가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갖다가 전가시켰던 그런 사례도 이런-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최근에 부동산 이 규제를 통해서 행정 당국에서 나가서 통제를 하고 뭐 그 사법 경찰관이 가서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평소에도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적정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행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 자체가 이 서울 지역 내지는 수도권에서 그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하나의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를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압박으로 일방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어떤 해당되는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다 하는 점을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정부 당국자들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투기를 끊임없이 하려는 사람들 밤새서 고민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택 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부분 드는데요.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가 민간 임대 사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이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되게 우리나라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지가 23년이 됐어요. 23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거 현재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어서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네. 임차인을 찾기 어렵게 제도를 설계하거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기업을 만들어서 네. 양성화시키고 서로 윈윈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임대차 시장이 취약한 구조로 돼 있고 네. 임차인은 또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고 대항할 권리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가 해야 될 중점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 박사님, 그래서 네. 김수현 수석이 그 본인의 책에서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그 말씀 지금 주신 임대소득세 빅딜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대소득자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이제 임대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죠. 그럼 네. 빅딜 이런 제안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임대인에게 네. 계속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뭐 빅딜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아까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게 특히 좀 예민한 문제가 아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의 종부세나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되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시죠. 집 한 채 그런 갖고 그 있는데. 뭐 보유세 인상에는 이제 뭐 국민적인 공감을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화되고 치밀한 그런 과세를 할 수 있는 조금 틀을 만드셔서 조금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 같은 그렇죠. 게 필요해 예. 보여요. 이를테면은 1주택 보유자인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네. 이를테면은 이게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조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다 따져서 해야 될 것 시장 같다. 환경 자체가 네. 우리가 저 간과할 수는 없는 게 일단 어쨌든 간에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뭐 1,000만 호를 지금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갱신청권, 임대주택 등록제 뭐 등등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지금은 주택이 충분히 시장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어떤 법망을 피해서 하기에는 그로 따른 이 리스크나 위험 부담이 당연히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 등록제 이 부분을 갖다가 초기에 규제 중심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장으로 좀 유도하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고령화 사회도 있고 뭐 등등 변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임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2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당연히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빚들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안 내던 걸 내야 되는 건 나에게 부담이고 원래는 그럴 수 이제 있죠. 소득이 있으면 내야 네.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을 인식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으신 그런 거죠. 차원에서 보유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그걸 미끼로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유과세를 경감해주겠다. 네. 근데 그 인기가 물론 그게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효과가 있은 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인 반발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를 내는 순간 다음 정부는 없다는 것이 되고 다음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와서 또 주택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이 지난 30년 그래 왔어요. 네.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정말 벗어버려야 돼요. 문재인 저 그런 정부가. 관점에서는 예, 임대주택 특히 저는 민간 임대주택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까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일견 맞죠. 근데 맞는데 세제 혜택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주택 수요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주택 가격을 한쪽으로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문제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주도해서 많이 내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이제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공공임대를 정부 주도로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상화되는데 훨씬 더 빠른 서민주거 빠르고, 안정의 길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네. 역대 뒤로 정권이 가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예. 40만, 50만 원 짓겠다고 다 공약을 했어요. 네. 그랬으면 지금 수백만 원가 돼야 될 텐데 지금도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기 5년
임대 후 분양, 네. 10년 임대 후 분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임대주택이 늘지 않아요. 첫째는 부지 찾기도 어렵고, 네. 둘째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충한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 임대 시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를 카드를 꺼내서 강화시켜서 보유자랑 부담을 늘려서 임대 시장에 협조를 하면 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임대주택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도 아주 역대 정부보다 더 단호하게 17만 호를 연간 공급하겠다. 이제 이게 약속을 했거든요. 공약을 했죠. 공약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주택 분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인 게요.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들이 최고로 공급해왔던 게 보면은 이 12만 5천, 12만 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도 13만 호 공급이 다예요. 나머지 4만 호는 민간에서 아주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 공공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끌어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포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임대주택이 17만 호 공급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을 뿐인데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3만 호 공급도 쉽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 박근혜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물론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가장 힘썼다는, 그래서 한때는 기존의 참여정부와의 그 구별, 차별화가 뭐가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충분하게 탄력도 받지도 못했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비용과 그 위치, 택지 부분을, 네. 부지 부분 확보 문제인데 부지 부분은 뭐 하다못해 아니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비용 부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용 부분에 대한 조달 방법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그 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LH 등등 해서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을 수없이 했는데도 지금 다 5년 임대 후 뭐 분양 이런 식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투입된 자금 자체를 단기간 내에 회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또 사실 여러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네. 있고 LH의 상당 부분의 부채에 대한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의 자금 회수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한계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후에 임대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정말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주택 가운데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하시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여야 간의 어떤 설득을 해가지고 충분히 LH가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담을 갖다가 갖지 않도록 이런 말 그대로 장기적인 국민들의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을 과감하게 국가 예산으로서 일방적으로 쓰고 빨리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단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뒤로 갈수록 굉장히 토론이 뜨거워지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3시간 정도 편성을 요청을 제작진에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분양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1977년부터 이 제도를 좀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다 후분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다 선분양을 하는데 이 제도를 40년 만에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얘기가 많이 되었던 거고, 네. 이제 선분양제가 궁극적으로는 자금 문제죠. 자금을 이제 청약 수요자들한테 조달을 해서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했던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분양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주택이 적정 공급이 됐으니까 네.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건설사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의 재무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세게 얘기하세요. 뭐 건설사에 대해서. 세게 하십시오. 두 박사님 세게 얘기해 제가 지금 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도 만들어진 걸 사는데 특히 요즘에 하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 예. 이렇다고 보면은 뭔가 이런 근본적인 방향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일부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분양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어진 집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 중소기업이나 이런 임대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분양을
한 75% 이상 지어진 다음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글쎄요 이제는 후분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하는데 두 박사님 예.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택법상으로 보면은 후분양제가 원칙입니다. 후분양제가 원칙이고 단지 이제 그 우리 선분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또 분양 보증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착공 후 분양 혹은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의 그 주택을 공급하는 행태 자체가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충분한 자금과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비교하자면 조선업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이 배를 통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건설업들이 그동안에 이 선분양 업체들이 선분양 부분을 계속해서 버텨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여러 주택 공급이라는 상황들을 볼 때 국민들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절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동남아 쪽에 이 제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근데 바뀔 때가 됐는데요. 건설사들이 사실은 그 바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금융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돈줄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놓고 이 저쪽에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폐호흡도 지금 겨우 할까 말까 한 사람한테 바로 지금 마라톤을 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바로 너 사망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지금 사실은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선분양으로 인해서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네.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뭔가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 함께 아까 금융 쪽에 있어서 오늘 제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금융 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뭐 기회가 안 돼서 네.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 환경을 같이 맞추어 주면서 건설사들에게 너희들이 후분양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또 타당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간략하게 네. 짚어주시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분양제는 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었는데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이 턱없이 부족할 때 저희 건설사에게 돈 걱정하지 마라. 소비자한테 거둘 테니까 충분히 공급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제도가 시작됐고 그 반대급부로 분양가를 규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분양가를 자율화했고 그때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고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이 이걸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는데요. 지금은 주택 보급률도 충분하고 선분양에 따른 폐해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분양 피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영향이 많고 또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업체도 후분양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나 SH공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공공분야 부분부터 이제 후분양제를 하고 네. 점진적으로 민간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제도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어서 후분양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장관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제도로 언제 안착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앞서 이제 저희가 일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을 보고 있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건지 아니면 또 하반기 이후에 추석 이후에 또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간략하게만 간단하게 제가 3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한 15년 전에 대출금리가 10% 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마다 이 금리 어떻게 낮아지는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이러한 현상도 머지않아서 없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곧 올 거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30대 젊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조금 좀 기다려라. 긴호흡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 의견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모셔서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행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8위 부동산 대책 그 효과를 짚어보고 또 규제별 논란의 쟁점들을 집중 토론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을 위한 시사 토크쇼 품격 시대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투기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두고 봅시다. 수그러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네. 이거는 한 달 만에 판단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4, 5년 지나놓고 봐서 이게 죽었는지를 판단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너무 지난 한 달의 효과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제가 부동산 가격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이놈이 아주 주기적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요란을 쳤는데 그 요란을 치는 데는 항상 정부가 있었고 항상 건설업자가 있었어요. 토건업자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희생자들은 국민이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항상 불패오르게 한 데는 업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네. 임기가 5년밖에 되진 않지만 진짜 5천만 국민들한테 주거복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주거복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두어 달 사이에 주거복지 대책이 정말 나올지 조금 네. 또 의문이 나긴 하지만 그건 예.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요약해서 말하면 한 달 가지고 8.2 대책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다. 교수님 저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 제작진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일단 야단을 세게 치시면서 시작을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달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비전과 이게 어떻게 정책이 규결될 것인지 교수님 이제 두고 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연구원님, 실제로 앞서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유도를 해서 정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정말 집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막 규제를 풀었던 것이 이번 정책으로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믿고 샀다가 말씀 주신 대로 그때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치 세력은 교체됐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믿고 샀다가 이게 결국 나한테는 발등 찍히는 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내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이 네. 주택 시장에 있는 개개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집을 안 샀던 사람은 너무 허탈한 거고 네. 또 빚을 내서 정말 투자 목적을 넘어서 투기까지 집을 샀던 사람은 이제 뒤에서 웃음을 지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주택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과 만약에 비교를 하면 투자를 했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손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있어. 나 돈 벌었는데 누구 책임이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규제 완화를 했지만 시장 상황이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네. 회복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남은 모든 것들을 다 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었던 것들이 아마 그런 투자 수요까지 끌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됐고 또 저금리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그리고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한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8.2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자리 찾기고 앞으로 지금 정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탄탄하게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소득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뭐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뭐 네.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 패러다임 바뀜 속에서도 언제나 투기 수요가 10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부가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에 좀 휘둘리지 말고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신 거에 답이 네.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글쎄요,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세대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다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때 주택 가격이 8.2 대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강남시장의 주택이 아마 한 30평형대가 거의 20억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잠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14억 정도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요. 30평대가요. 그게 1년 전, 2년 전에는 한 8억, 9억, 뭐 한 10억 정도 하던 주택이었는데 거의 그런 서울 전역에서 한 1년에 1억씩 뛰었고 그런 네. 강남이나 송파 이런 지역에서는 뭐 1, 2년 사이에 3, 4억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8.2 대책으로 잡지 않았으면 아마 급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올랐을 어쨌든 거다. 그 8.2 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0% 뛰었던 집값이 1%도 안 되는 비율로 떨어졌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정부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네. 그 방향을 가지고 좀 꾸준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 박사님 뭔가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저는 이제 의문을 좀 갖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최경환 장관 시절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주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는지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세 시장이나 또 월세 시장의 불안감들이 컸기 때문에 주택 구입으로 이게 전환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마련했는데 지금 이번에 8.2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시그널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부분에서 주택은 앞으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가 쏟아질 것이고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 등에 앞으로 보유에 따른 비용을 갖다 증가시킬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들은 전세나 월세로 해서 계속 그 임대차 생활을 하라는 얘기인지 메시지가 저는 불분명한 느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이미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국민은 똑같은 국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앞에 정부가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서 따라서 샀는데 그 가격을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시장 안정이라는 이유로 만약 낮추게 된다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소하다라는 그런 그 감정은 느낄 수 있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규모가 부실화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뭐 깡통주택이나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택 가격을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자 부분은 이제 팔아라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물량들을 그러면 주택을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사라는 얘기인지 만약 샀는데 정말 다음에 다시 대책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대통령 주문에 있는 호주문에 있는 것들을 또 더 내놓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주택 가격을 더 추락시킨다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지 정부가 일정한 한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한 우리 대책 발표의 그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안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단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의 세력 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부가 말하는 일정한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어떤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때 보다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 박사님 핵심은 지금 일단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했는데 네. 시장에 이 매물이 나왔을 때 네. 그럼 누가 사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디테일, 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네.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어쨌든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정부의 네. 방향이 이러니까 주택가격 하락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지 전부 지금 실수요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조금 이렇게 집을 내놓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타이밍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계속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네. 그걸 종합적으로 내놓고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텀을 주면서 기다리고 그때 이제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만나는 접점. 세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래서 한편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참여자들 즉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팔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일단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집을 이번에 본인도 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거든요. 이게 짝짝꿍이 그렇죠.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팔고 싶어도 일방적인 그 짝사랑만으로는 이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해도 급매물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언론에 이야기되는 것은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에 접어들었으니까 9월 한 중순경 넘어가게 되면 8월 달에 어떤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량 부분들이 발표될 것 같고 네네.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 있어서의 심리적 위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눈치 같습니다. 보기 장세.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면 거래량이 수치로 확인되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평가, 알 수 있겠죠.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를테면 팔려는 사람이나 살려는 사람이나 예. 간을 보고 있다. 예. 그 단어 이게 방송에 가능한 예. 표현인가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간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파리 대책을 미국의 태풍에 비유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투자 수요, 투기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수요가 이축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얘기했다시피 실소유자 보호니까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의 효과를 지켜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지 않을까 이 생각되고요. 지금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네. 예, 지금은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정책 목표는 즉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의 긍정이 많고 시장 반응은 좀 이제 지금 절벽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보입니다. 네. 그 미국 태풍에 비유한 것은 좀 심했다. 그럼 교수님은 어디 좀 비유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태풍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좀 가라앉고 시장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네.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보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네.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정책의 이 방향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절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신세동 교수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교수님께 지그시 웃고 계십니다. 일단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의논하면서 한 달 만에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리한 것이고 네. 너무 성급한 것이고요. 네. 뭐 지금 또 정부는 뭐 원래 정부라는 게 속성이 그러잖아요. 네. 항상 뭐 좀 친소봉대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를 촉발한 게 지난 정부긴 하지만 건교부란 말이에요.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사라. 그렇죠. 빚내서 집 사라. 정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 있었던 관료들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싹 닫고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서 네.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정상적인 국민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뭐 한 달 됐는데 안정을 찾아간다. 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0.2% 떨어진 것 같고 마치 매우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전 자화자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다. 네. 아까 우리 김지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경환 부총리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되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저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수요자 보호? 도대체 뭐가 실수요자 보호냐는 거죠. 실수요자 보호라는 것은 제 의미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서 가격이 급등했으니 그걸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 저는 그게 실수요자 보호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 달 사이에 실수요자가 보호가 되었다? 저는 그 부분 좀 받아들일 수 없고 투기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시대 플러스 장윤선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품격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부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그야말로 유례없는 역대급 규제책에 일단 투기 심리는 위축이 됐고 또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전세 시장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을 줄줄이 예고한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쏟아진 정책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과연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부동산 정책에 쏠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평가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 시장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고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 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는 처음 나오셨는데요. 그야말로 박진감 있는 토론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달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연구원님께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뭐 파리 대책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정책 제목이 그랬죠.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요. 네. 앞에 이제 뉴스 시작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동안 높이 뛰었던 시장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매수자들 역시 정부의 정책
정책 방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네. 이제 내년 4월까지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게 아마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의 그런 주택 정책이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뭐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라는 거를 판단하긴 이른 것 같고 어쨌든 정책 방향과 그리고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관리까지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보고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조금 이제 수요자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긴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어쨌든 정책 방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뭐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작진이 너무 일찍 토론 주제를 정했나요? 네. 두성규 박사님 지난 그 한 달간의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요. 좀 네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대책이 발표된 그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전매 제한, 대출 억제, 또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규제책들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들을 쏟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쏟아내자마자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가 와가지고 휴스턴이 네, 물에 네. 다 잠겼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일단은 그동안 양극화 쪽에서 그나마 굉장히 활기가 있던 그 지역 모두가 물에 빠진 것처럼 모두가 다 실험에 젖어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지금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발표의 하나의 촉발된 동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강남 지역, 서울 네. 강남 지역의 재건축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격 부분을 갖다가 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발표되고 일주일 이후에 마이너스 0.25, 그다음에 그 일주일 뒤에는 마이너스 0.16,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주일 전까지 할 때는 마이너스 0.03 이래서 분명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하락 이 생기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네. 그 텀을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당장 사지 않는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부동산 구매는 다른 경제 재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질 때는 구매를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에 네, 부동산에 관한.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진정되고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잠시 이 구매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안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이후에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투기 억제 규제를 했고 네. 또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 완화를 했고 다시 또 시장이 과열되면 반복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간간히 나온 형국이고요. 그게 지금 4, 50년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상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 여건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정부 정책은 시장에 따라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네. 불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기 조절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만 할 것이지 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신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대책이 뭐냐 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 교수님 조금 보태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바로 신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는 네. 실수요자라는 게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이 네, 사고 싶어하는 또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주택 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 소요. 네, 이제 최소 기준 이하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싶을 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수요자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실수요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주택 수요 또는 주택 소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실수요자는 지금의 과열된 주택 시장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을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간접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보다 적극적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차후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에서 네.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답변 괜찮으십니까? 공무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그런 언어예요. 아주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데요. 네. 내용은 전혀 뭔지는 모르는 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내용이 없다. 제가 보는 그 실수요자 보호는 예를 들면 평균적인 급여 생활자가 한 10여 년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면 집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수요자 보호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좀 더 길게 보면 2006년 또 전해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실수요자 보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택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이번에 파리 대책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시그널이 뭐냐 이게. 저는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뛰니까 그냥 엉겁결에 그냥 망치를 몇 개 그냥 갖다 댄 거지. 물론 이제 주거복지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것만으로, 즉 LTV 조금 제한하고 재당첨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에 간 것을 가지고 저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과장이 심하다. 저는 좀 더 두고 보겠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것만으로는 저는 그 수요자 보호라고 전혀 할 수 없고요.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추가돼야 된다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네, 핵심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공공임대를 확산해. 공공이든 민간이든, 예, 민간이든. 많이 공급을 해서 예.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상당히 둔화시켜 준과 동시에 아하.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임대와 거의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정상화